동양고전과 함께하는 부자 인문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요 강의에 대한 목차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사용하는 돈에 대한 귀중한 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돈의 속성,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다면은 조금 더 심화된 돈의 본질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부자 인문학이기 때문에 동양 고전 쪽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인용하고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고전 속에 이제 부자의 개념, 또 여러 가지 부자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사마천이 지은 역사서죠. 그 사마천의 사기, 요 사기 속에 들어있는 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라든가 명언, 명구, 요거에 대해서도 또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포지교, 아마 사자성어라고 해가지고 관중과 포숙의 우정 해가지고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그러면 요 관포지교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재상이 되면서 상당히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관중의 이러한 그 지혜, 또 부의 개념, 또 부를 증식했던 그러한 과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강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동익이라고 하고요. 증권사에 한 35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라든가 또 그 상담 관련해 가지고 고객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고, 상담 시간을 가지면서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예전에는 한국경제TV에 투자의 아침이라는 생방송 패널로 한 3년 정도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연가라는 콘텐츠에서 돈의 속성과 목돈 마련의 정석, 이런 강의를 하면서 모임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이책은 아니고 전자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삶의 무기가 되는 동양고전 이야기, 이런 전자책도 써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독서교육신문 기자로 해가지고 칼럼을 조금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는데, 독한 고전 스토리텔링,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연재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돈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실 건데요. 나에게 돈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제 유용하고 또 귀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꿀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같이 여행을 간다든가 했을 때 돈이란 상당히 유용한 화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시간을 대화하면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각기 다 다르겠죠. 나는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아니다. 한 30억은 된다. 아니다. 난 70억, 100억은 돼야지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 자유인.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파이어족,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파이어족은 예를 들면 이제 you fired 하면은 이건 넌 해고야, 이런 얘기지만은, 파이어족은 뭔가 하면 요 FI가 이제 financial independence,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거둔 사람으로서, retire, RE는 retire 해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서 자발적인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을 이제 retire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부의 목돈을 얻었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상상이 될 수가 있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분이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문답식으로 한번 제시를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올해 초에 이제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부자들을 설문조사해 가지고 부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부자에게 돈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이렇게 봤을 때 돈은 편안함 또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 오히려 이제 조금 편안하다 보니까 부가 있는 분들은 일반 대중보다는 긍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일반 대중은 반대로 돈을 삶의 전부, 절실함이 크고 불평등, 고통, 부정적 인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는 어디까지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했을 때, 이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총자산 50억 원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후 50억 이상 되면은 조금 이제 만족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계 효용의 법칙 뭐 해갖고 효용 체감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상승 곡선을 타다가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하강하듯이 부도 마찬가지로 한 50억 원까지는 만족도가 상승하다가 50억 원 이후로는 체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가 다시 70억 이상 모아지게 되면 또 만족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원, 총소비액을 기준으로 2천만 원 기준으로 삶의 만족률은 하락하고 정체된다.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만족하고 있는데 그 이하로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조금 이제 만족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부자는 어떤가? 행복한 부자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고 뚜렷한 목표를 추구한다. 행복의 바로미터는 가족관계다. 부자는 가족과 자주 식사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정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는 일반 대중에 비해서 스스로를 이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자평하고 있고요. 또한 관대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일반 대중에 비해서 2배 정도 높다. 그러고 경제적 요인 외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 이제 이렇게 리포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 부자들은 일상이 어떤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 의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 부자들은 종이신문이라든가 뉴스 보기로 세상의 이슈를 챙기고 있고 또 아침 운동, 산책으로 심신을 깨우며 스케줄링을 통해 하루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 대중은 반면에 연애나 스포츠 관심이 많고 반대로 부자는 경제나 이런 관련 뉴스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부자의 독서량은 한 달에 한 권꼴로 일반 대중보다 더 많고 슈퍼리치 연간 20권 정도 부자보다 또 2배 정도 많다. 결국은 부가 증식될수록 슈퍼리치가 되는데 슈퍼리치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독서량이 높았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 인문, 사회 분야의 책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교양과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반면에 일반 대중은 소설과 자기계발서를 선호하고 재미와 자기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이제 산책과 걷기 취미,
골프와 헬스로 건강관리를 꼭 하고 있고, 또 친목 도모라든가 문화예술, 관람, 요리, 특히 슈퍼리치는 컬렉팅, 뭐 미술품이라든가 또 파인 다이닝.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이런 프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요리를 즐기는 이런 취향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좀 아까 슈퍼리치는 고전이라든가 인문, 배움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과거의 고전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생야 유해지만 이지야 무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장자의 양생주 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문장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끝이 있지만은 알면은 끝이 없다. 그래서 부자들도 항상 뭔가 풍요롭지만은 공부하는데 또 지식을 쌓는데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오히려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이 부자를 만든 원천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힌트도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서양의 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87세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러닝. 나는 아직도 여전히 배우고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죠. 87세의 나이에 이 예술가, 조각가, 위대한 조각가죠. 천지창조라든가 이제 주요 예술품 보면은 피에타, 또 가장 유명한 게 다비드상을 만든 요 예술가, 조각가가 미켈란젤로 아니겠습니까? 이 미켈란젤로도 80이 넘은 90이 가까운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다. 대가의 이런 겸손한 말이 결국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국 고전 속의 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라고 아시죠? 이 사마천의 사기는 52만 6,500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대분량의 많은 분량의 이러한 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전은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 이게 고전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이 사마천의 사기도 이렇게 우리들이 재밌게 읽어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추려가지고 경제와 부와 관련된 그러한 스토리를 한번 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는 130권인데 이 화식열전이라는 것이 제 129권에 있습니다. 요 화식이라는 자는 한자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화자는 재물 화자지요. 그 다음에 식자는 불릴 식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화, 재물을 불려서 부자가 됐던 사람들, 상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흥미진진한 그러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안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들어가 보시죠. 예, 요 사마천의 사기에는 여러 가지 명언 명구가 있습니다. 부자, 부에 대한 개념이 그럼 과거에 2000년 전에 동양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얘기해주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책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인은 부가 있으면 생기고 부가 없으면 사라진다. 때문에 군자는 부유하면 덕행을 즐겨하고 소인은 부유하면 자기 능력에 맞게 행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못이 깊어야 물고기가 살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논일듯이 사람은 부유해야 비로소 인의를 행한다. 그 부자가 돼야만 조금 심적으로 편안해지고 그래야만 조금 덕을 행한다. 인의를 행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부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라 배우지 않아도 모두들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천대의 마차를 가진 왕이라든가 만호를 가진 제후 또한 백채의 집을 가진 갑부들도 가난을 걱정하거늘 부자는 부자일수록 또 고민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호적에 간신히 이름이나 올린 백성들이야 뭐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 원하면 원했지 부에 대한 그 갈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와 관련해 갖고 눈과 귀는 아름다운 소리나 좋은 모습을 보고 들으려 하고 입은 맛있는 고기 따위를 먹고 싶어 한다. 몸은 편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마음은 권세와 유능하다는 영예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의 본성이죠. 이런 습속이 백성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든 지는 벌써 오래다. 따라서 교묘한 이론 따위로 집집을 교화시키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에 대한 것은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건 부자건 간에 공히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욕망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따져 물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오나 하면 재산이 없으면 힘을 쓰고 조금 있으면 꾀를 쓰고 많으면 때를 다투는 것이 재산을 모으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생계를 꾸리면서 몸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고 재물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 힘을 쓰는 방법이다. 또 이런 말도 있고요. 따라서 농사로 부유해지는 것이 최상이고 장사로 부유해지는 것이 그 다음이며 간사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것이 최하책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과거 2000년 전에 중국이나 그때 이제 벼농사, 논농사 시작했겠죠. 이때 보면은 본업이 농업이었고, 그 다음에 말업이 상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자 중에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경험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어원이 본은 농업이고 말은 상업이다. 본말. 그래서 요 가장 최고로 치웠던 거는 농사였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왕이 통치를 하는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농부들이라든가 백성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못하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소작을 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 있고 또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과 가족, 호구조사가 간편하게 돼 있죠. 그러면 나중에 노역을 징발할 때라든가 전쟁에 징발할 때 호구조사가 이미 잘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 농업을 중요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무릎 겨우 호적에나 올린 사람들은 부가 자기보다 10배이면 그 사람에게 굴복을 하고 100배이면 그를 두려워하고 1000배면 그의 일을 해주고 10,000배면 그의 노예가 된다. 이게 사물의 이치다. 이게 상당히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사마천 사기에 보시면은 10배, 100배, 1000배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 올라갈수록 그거를 바라보는 상대방의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바뀌는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신랄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춘추전국시대에 조나라, 정나라 아가씨들이 화장을 한 채 검은 고를 뜯으며 긴 옷소매를 나부끼고 또 끝이 뾰족한 무도용 신발을 신고 또 눈짓과 마음으로 남자를 유혹하는데 천리를 멀다 않고 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도 무엇이냐? 실은 많은 재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돈 때문에 이런 치장을 하고 먼 데라도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달려간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덕이란 사람에게 재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 녹봉도 관직도 봉급도 없지만
이런 것들을 가진 자 못지않게 즐겁게 사는 사람을 일러서 소봉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책이나 직위를 갖지 않지만은 자기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량일 수도 있죠. 한량, 또 부자, 자산가, 뭐 이렇게 불려질 수가 있죠. 오늘날의 말을 빌리자면 그게 이제 옛날에는 소봉이라고 불려졌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담에 천금의 부잣집 자식은 저작거리에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천하 사람들이 왁자지껄 오가는 것은 모두 이익 때문이다. 시장 안에서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물건을 팔고 왁자지껄 이렇게 오가는 것도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금의 부잣자식 지금 이렇게 비유하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도 2000년 전 중국에서도 천금의 부잣자식은 시장거리에서도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과 비교하면 뭐 이런 거겠죠. 어떤 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돈은 많아요. 그런데 변호사를 사가지고 집행유예 5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사람을 구한다, 유전무죄다. 이제 이렇게 조금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마천 사기 속에 한 30여 명의 부자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낯은 아니면 조금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계연이라는 상인이었어요. 요 분에 대한 그 이야기, 역사서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연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싸움을 알면 준비하고 때와 쓰임을 알면 물건을 알게 된다. 이 둘이 드러나면 모든 재화의 정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해 세성, 목성이 서방에 있으면 풍년이 들고 또 북방에 있으면 흉년이 들고 동방에 있으면 굶주리고 남방에 있으면 가뭄이 든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 천문, 지리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그 사관들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능통했던 상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 지리를 통해서 별자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해는 흉년이 들겠구나. 그 다음에는 풍년이 들겠구나를 미리 짐작해가지고 물류를 유통시켰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가 있었던 그런 상인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세 번째 문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가뭄이 들면 배를 준비하고 수해가 나면 수레를 준비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보시죠. 가뭄이 들으면 오히려 그 수레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를 준비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면 그 다음에는 홍수가 날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연은 가뭄이 들 때 싼 가격에 배를 준비하라는 얘기고 수해가 끝나고 나면 홍수 피해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물자를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수레를 준비해 둬라. 수해가 나면 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레를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하라. 이게 사물의 이치다. 상당히 오늘날과 비교해서도 현명한 그러한 얘기다라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비싼 것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싸지고 극도로 값이 내려가면 반대로 비싸진다. 이게 사물의 이치죠. 그죠? 그래서 값이 오르면 오물을 버리듯 내다 팔고 값이 내리면 금은보화, 주옥을 얻은 듯 사들여야 한다. 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 물가가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팥값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때는 그거를 끝까지 물자를 가지고 상인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어떻게 보면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자를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값이 오르면 오물을 버리든 내다 팔고, 값이 내릴 때는 무조건 이 맹수가 달려들듯이 주옥을 얻은 듯이 긁어 모아라. 이게 상인의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라. 이런 그 주식의 하나의 격언도 있듯이 이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물과 화폐는 물 흐르듯 돌게 해야 한다. 이것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게 상인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개연은 돈을 벌면서도 뭔가 나라가 좀 물가 안정이 되고 시장이 안정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행동할 때 그때는 두려워하게 마련이고 두려워해야 하고, 공포와 또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탐욕스럽게 행동하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장밋빛일 때는 조심해야 될 거고, 언론 보도에서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부도기업이 늘어나요, 이럴 때가 오히려 적정한 가격에 매수할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동양고전 속에 그런 명문장을 들어봤고요. 현재 투자 철학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처드 셀러의 얘기가 있는데, 요 리처드 셀러는 이제 경제학자죠, 교수고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셀러의 주가는 과잉 기복하는가라는 이제 논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3년 단위로 주가 상승률이 낮은 종목과 높은 종목을 분류해서 이들의 다음 3년간 수익률을 조사해 보니까, 앞서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주식군은 3년간 평균 19.6%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군은 약 5% 하락을 했답니다. 그럼 이러한 또 3년 정도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 어떤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리처드 셀러는 종목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죠. 여러 가지 기업의 주식들을 묶어 놓은 이 묶음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대개 3년 동안 죽을 썼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익을 못 내서 주가가 계속 빠져 있었다. 그런데 기업이 도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이러한 기업군을 모아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매수를 해놓게 되면 3년 동안 죽을 썼던 이 기업들이 3년 뒤에는 다시 살아나서 조금 더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반대로 3년 동안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군들은 계속 높아지지는 않고 한번 쉬어가고 조정을 보일 확률이 높다. 이런 논문을 썼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주식을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애널리스트 리포터가 이렇게 나오죠. 이 주식은 지금 목표가가 7만 원인데 계속 기업의 이익은, 매출은 상승 궤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때 요 주식을 사려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벌써 8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조정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투자의 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시안적이어서 최근 결과와 현상을 더 중시하고, 반면에 장기적인 결과는 등한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부자들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오늘 하락할까 내일 빠질까 이런 근심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이라면 사놓고 끝까지 가는 거다. 이게 오히려 더 투자에서는
승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비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의 며느리도 이제 이렇게 그 시아버지 따라서 주식 투자를 했나 봐요. 그래서 책도 썼는데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버핏의 투자 비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가가 아주 헐값에 거래된다고 판단될 때 그때 매수하고 또 시장 가치 이상으로 치솟으면 파는 것이 투자의 비법이다. 상당히 단순하지만 한번 또 이것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이 사진에 보는 경제학자가 폴 로머. 이 분도 노벨 경제학상을 2018년 정도에 타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폴 로머가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술은 경제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내생 변수이며 이 기술을 잘 개발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내생적 성장 이론이다.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 폴 로머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나 자본이 아니라는 거죠. 노동이나 자본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천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진보 덕분에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은 기술 개발이나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머징 마켓이 있죠. 변동성이 높고 하지만 또 이러한 변동성을 즐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동남아 국가 주식을 살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요 폴 로머 교수의 얘기에 의하면 선진국 주식을 사는 게 맞다. 왜 그런가 하면 매그니피선트 뭐 6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역량은 뭔가 하면 끊임없는 기술 혁신, 기술 개발이다 이거죠.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과 시장의 파이는 이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소국의, 약소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동양 고전 속의 얘기를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장사의 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있죠. 관우가 사실은 이제 을이, 뭐 신이, 충, 뭐 요거에 대한 화신일 수도 있지만 재물의 신이 관우로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추앙을 받고 숭배를 받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장사의 신, 도주공이라는 법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법녀는 우리가 조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요 5월 동주, 5월 쟁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했나 하면 법녀가 오나라와 월나라가 이제 서로 이제 자웅을 겨루고 서로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제 전쟁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법녀는 월왕구천, 그 다음에 오왕부차, 요 두 왕이 있었습니다. 오나라 왕 부차, 월나라 왕 구천이 있었는데 월나라 구천의 사신, 그러니까 그 재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왕 구천을 도와서 결국은 오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 법녀가 이렇게 역사서에는 나오고 있고요. 법녀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오나라를 멸망시킨 그러한 이제 충신이라든가 공신이 문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종. 그래서 법녀와 문종은 거의 이제 같이 이렇게 충신일 수가 있었죠. 월나라에는.
그런데 이제 월나라가 월왕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자마자 범녀는 자기 직을 다 내던지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절친한 또 지인이었던 문종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 하면은 월왕구천이라는 임금은 어려움은 함께 할 수 있지만은 영화는 함께 누릴 수 없는 관상이다. 그러니 그대도 같이 나와 함께 떠나자. 이때 나온 고사성어가 뭔가 하면 토사구팽 요겁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잡은 개는 그냥 끓여 먹는다. 삶아 먹는다. 잡아서 이런 게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요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종에게 같이 이제 우리 벗어 던지고 우리 나와 함께 떠나자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는데 문종은 그거를 말을 못 들었어요. 상당히 망설이다가 결국은 못 떠나고 있다가 월왕구천에 검을 받고 자결을 하고 맙니다.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요때의 범녀의 지혜 이게 물러나서 평민이 됐지만은 장사의 신이 됐다. 이제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녀가 이제 어떤 부를 축적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녀는 물건을 사들이고 때 맞추어 사고 팔되 다른 사람 탓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역사서에 나와 있고요. 그러므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골라 때에 맡기는 것이다. 범녀가 이 장사를 한 지 19년 동안 3번이나 천금을 모아서 가난한 친구들과 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취, 삼산. 이렇게 3번 모아서 3번 베풀다.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가 삼취, 삼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범녀의 지혜에 대한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웃 국가에 위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잡혀와가지고 이 죄인한테 벌을 줘야 될지 아니면 풀어줘야 될지 상당히 조금 애매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왕이 그러면 사신을 보내요. 범녀한테 한번 조금 그 조언을 얻어보자 해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 죄인을 벌을 줘야 될지 아니면 풀어줘야 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신을 보냈더니 범녀한테 왔어요. 사신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왕이 보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범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나 하면은 그런 판단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옥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옥이 2개가 있는데 2개의 옥을 아무리 봐도 빛깔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광택이라든가 모든 게 거의 비슷한데 옥 하나는 500금의 거래가 되고 옥 하나는 1000금의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 옥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1000금에 거래되는 옥을 이렇게 가까이에 대고 옆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봤더니 500금이 되는 옥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두꺼워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사신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위왕한테 다시 보냅니다. 사신이 왕한테 가서 범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덕을 베풀어라, 후덕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옥이 한쪽이 두껍다고 했죠. 그게 한자어로 두꺼울 후의 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을 두텁게 가져라 하는 의미에서 후덕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하는 바는 뭔가 하면 통치자, 권력자는 될 수 있으면 덕을 베풀어서 선정을 베풀어라. 이러한 의미로서 범녀가 비유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건데 상당히 재밌는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덕을 옥에 비유한 범녀의 지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군자는 후덕으로 재물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주역의 곤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의 심성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덕을 베풀면 오히려 그 덕에 의해서 부가 나한테 더 많이 온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유하면 즐겨 덕을 행한다는 말이다. 그 뒤 나이가 들어 늙자 자손들에게 일을 맡겼고 범녀는 자손들은 또 사업을 잘 꾸려가지고 재산을 불렸는데 억만금에 이르렀다. 그래서 부자하면 모두 도주공, 범녀를 꼽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녀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공. 공자 아시죠? 공자의 제자 중에서 제자가 70명이 있었다.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공자가 한번 주유천하하게 되면 몇백 명, 몇천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돌아다녔다.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안자라고 하죠. 상당히 이제 공자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로, 그 다음에 자공, 이런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제자는 자공입니다. 예, 그래서 자공이 어떤 인물이었가 하면은 공자님이 73 정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에 공자님이 죽질 못하고 누군가를 계속 기다립니다. 그게 자공이었습니다. 제자 자공이 드디어 공자가 누워있는 그 침실로 들어오자 공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공의 이름이 단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단목이고 이름이 사였어요.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야, 왜 너는 지금에야 오는 거냐? 좀 일찍 오지 못하고 왜 지금에나 오는 거냐? 공자가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공이 온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알아놓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공자는 누구보다도 자공을 아꼈다.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공은 장사, 상인이었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자공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이런저런 예물을 들고 제후들을 만났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국군,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들과 대등하게 예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한자성어일 수도 있는데 그 그림에서 보듯이 분정학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나눌 분이죠. 정원. 그러니까 정원을 반을 나눠서 이쪽 저쪽에 앉아서 서로 예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자공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제후 왕들과도 견주어서 대등한 입장에서 장사를 했다. 그 다음에 예우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에 의해서 공자가 어떻게 주유천하를 할 수 있었는지 돈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요 돈을 누가 지원을 해줬는지 이 문구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명성이 천하에 널리 드러나게 된 것도 자공이 앞뒤에서 배려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를 얻으면 더욱 드러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중리 제자열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공자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우마차를 끌고 공자가 그 안에 앉아서 이렇게 끌면서 천하를 이제 주유하면서 예를 들면 노나라도 갔다가 제나라도 갔다가 이렇게 이제 천하를 주유하면서 그 나라 이제 왕들과 같이 만나서 통치에 대한 뭐 얘기 저 얘기 또 왕들은 공자한테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하려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또 묻겠죠. 그러면 이제 공자가 이쪽 저쪽 나라를 다니게 되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먹어야 되죠. 또 가면서 또 숙식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하는 자공이 그 비용을 다 댔다는 얘기죠. 예. 자공이 없었으면 오히려 공자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공이 공자님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있다가 자공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호련인이라, 호련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호련이 뭔가 하면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기, 그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호련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중요하다 이거죠. 조상한테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로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그릇이기 때문에 공자는 자공에게 너는 호련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자공을 대하는 공자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태도가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공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공은 사고팔기를 잘하여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물건을 휘전시켰다. 사고팔기를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시세의 변동이 높고 낮음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물건을 잘 휘전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청에다가 물자를 대는 장사꾼들도 많았겠죠. 그러면 이제 뒷돈을 준다든가 청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 자공은 관의 명을 받지 않고 또 제때 관청이 필요한 재화 물건을 공급하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도 마차를 타고 비단 뭉치 따위의 선물을 들고 제후들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 5월 동주, 5월 쟁패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왕구천의 얘기가 있죠. 월왕구천이 사자성어에 있습니다. 와신상담의 주인공이 월왕구천입니다. 바로 오왕부차에게 잡혀가지고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구천이. 근데 결국은 범녀의 도움으로 오나라를 멸망시키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멸망시키기까지 와신상담했다는 얘기죠. 그게 월왕구천 이 사람인데 자궁이 올 때 월왕구천은 길 청소를 시키고 직접 마중을 나와 수레를 몰아 숙소로 안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군자의 잘못은 고위관직의 잘못을 보면은 뚜렷하게 나온다 이 얘기죠. 잘못을 범하면 모두가 다 본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군자가 그 잘못을 고치면 모두가 우러러 본다. 이거 참 이게 그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한번 요 문구는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느낌이시죠? 자공은 이렇게 살았답니다. 가난하면서 처음에 초기에 장사할 때 어려웠을 수도 있죠.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려 했다. 이제 이런 얘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포지교의 주인공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관중과 포숙 얘기인데 관중이 이제 재상이 됩니다. 포숙이 관중 친구를 위해서 재상 자리를 내어준다,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서에 그만큼 관중의 그러한 그 능력이라든가 재능이 탁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중의 부민 부국 정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관중이 이제 제나라의 재상이 됐거든요. 제황공이 이제 왕이 되었고 제황공이 재상을 포수가를 임명하지 않고 관중에게 맡기게 됩니다. 포수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왕한테 요 제나라만 왕께서 통치하시려면 저를 맡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춘추 5패 그러니까 이 제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 중에서 패자가 되시려면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공이 그 얘기를 듣고 관중을 재상으로 이제 임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제 나라를 상당히 부흥시키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중이 책을 쓰게 되는 경제서가 관자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관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름실 이지예절, 창고가 충분해야 예절을 알고 의식족이 지영욕, 먹고 입는 것에 만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 상당히 명문장입니다. 요 재물과 부와 요거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요 두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고가 넉넉하고 차고 넘쳐야지 예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먹고 입는 것이 만족하고 풍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 이게 이제 관자에 있는 관중이 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포지교의 주인공 관중에 대한 그 경제, 치세, 뭐 요거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스티브 잡스와 진시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포기할 수 있다. 아, 대단한 얘기죠. 그런데 진시황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을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조금 비슷하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내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스티브 잡스와 진시황의 얘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시황이 원했던 그런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한비자라고 있습니다. 한비자 책도 있거든요. 이 책 안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관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뒤에 말한 관을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수레를 팔 수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관을 팔 수 없을 뿐이다. 사람을 증오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관을 팔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게 사람의 심성,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아니라 이익을 쫓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한비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는 또 본 강의, 오프라인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